결국에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11월 16일 날 더벨에서 최대 2조 규모의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내렸는데, 예상되었던 규모보다는 조금 작아요. 1조 1,05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 중에서 5천억 원이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6,050억 원 정도 됩니다.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꽤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물량 대비 한 4분의 1 정도의 물량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포인트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자세히 좀 봐볼게요. 일단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유상증자는 그 규모와 형태 그리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거의 성패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 같이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은 괜찮은데, 코스닥에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운영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실패했을 때 타격도 굉장히 커요.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신한, NH, 미래에셋, 유난타증권에서 각각 전체 모집 금액 중에서 10%에서 16% 규모의 물량들을 잔액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주주들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미달이 나와도 총 1조 1,05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자금 조달은 이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당장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배정 기준이겠죠. 12월 15일. 이전에 유상증자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15일 날 딱 사면 안 됩니다. 날짜로 보면 12월 15일이니까 13일 정도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식을 판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바로 주주가 되고 주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틀이 걸려요. 우리가 종목을 매도하고 그걸 인출하기 위해서 이틀 걸리는 것처럼, 주주로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2일이 걸립니다. 그 2일이 주말 껴서가 아니라 좀 재밌는 거는, 유상증자가 확정되기 한 달 전쯤에 2022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장내 매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높은 확률로 그들은 미리 유상증자를 진행할 걸 알았고,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 주가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이후로 떨어지긴 했지만 예상을 했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 흐름이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 유상증자 발표 찌라시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요 15만원, 16만원 가격대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싸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이라고 지금으로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세부적인 유상증자 진행 상황과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증권 신고서를 직접 열어봐서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게 어떤지를 보고 싶다면 사실 인수인의 의견, 자금의 사용 목적, 그 밖에 투자자 보험을 위한 조항들, 이런 걸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케미컬 업종이 어떤지 보고 싶다, 롯데케미컬이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나서도 이 회사가 어떤지 보고 싶다 한다면 핵심 투자 위험, 요거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내용이 거의 다 검정색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아마 페이지로 따지면 한 다여섯 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내용이 긴데 이 내용을 그냥 반반으로 요약을 해보면, 반은 일반적으로 이 케미컬 사업 내에 있는 산업 모두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플러스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면서 나타나게 되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들, 뭐 이런 내용이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이 회사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본 결과 느꼈던 건 요거 하나 좀 관련이 크다. 그들이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2023년 말에 준공되고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까지의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돈을 때려 박아서 증설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굳이 궁금하다면 뭐 리튬 이온 전지, 뭐 포트폴리오 수익성 관련된 위험들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부터 볼게요. 자, 유상증자랑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 알고 싶으면 요 두 개 보면 됩니다. 여기 인수인의 의견,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인데, 이 분석기관이 아까 초반부에 나왔었던
유증 진행하다가 남은 물량들 있죠. 주주들이 안 하고 남긴 물량들. 이거 다 못 채우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달 뜨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전액 인수하기로 얘네가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얘네가 그 남는 거 가져가려면 적어도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겠죠. 왜냐면 규모가 그냥 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이게 아니라 억 단위니까. 그래서 거진 얘네가 한 달 동안 11월 3일부터 17일이니까 거의 한 달은 안 되고 한 2주 정도 동안 기업 실사를 다닙니다. 전화로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하고 본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거 됐다 이 정도면 뭐 유증 남은 거 인수해갈 만 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사람들이 꽤나 짬이 높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사를 다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보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의견들은 따로 있습니다. 참조 문헌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하나씩 다 읽다 보면 세월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종합 의견을 보면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없어요. 얘네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차입금 이번 유증을 통해서 얼마 정도 늘어나고 잉여 현금은 얼마나 남아 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 재무활동 현금으로 꽤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무 안정성을 좀 갖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간 내용들을 보면 각각 다 면밀히 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은 있으나 그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양호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은데 뒷부분에서 늘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얘네가 이번에 발행했었던 전자단기사채 혹은 신용등급이 그거에 따라서 뭐 하향되거나 이런 리스크는 아직 적어요. 그래서 회사채 신용등급도 아직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수익성이나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경우에 향후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 신용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서 그들이 받게 되는 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 이게 수익성이 잠깐 몇 분기 동안 악화된다 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당장 얘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수익성들을 보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들 그리고 채무들을 보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완전히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규모는 아닌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한다면 이건 향후 재무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얘네가 유상증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따로 은행에서 차입해 옵니다. 그래서 자금의 사용 목적 쪽으로 좀 가보면 얘네가 1조하고 1조 1,050억 원 정도를 조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꼬집고 싶은 거는 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도 들어가고 운영 자금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는 것도 뭐 괜찮아요.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사업 확장의 영역도 있으니까. 근데 이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늘 해왔던 그 사업 내에서 써야 되는 원자재를 돈을 멀쩡히 벌어왔다면 그냥 자체 내부 보유금 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유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거 끼워 넣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도 다른 기업들을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건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상증자에다가 운영자금 특히나 그 운영자금 내에서도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들 있죠. 그 원자재가 엄청 싸가지고 미리 선점해두는 느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걸 당장 지금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원자재 상승에 미리 대처를 못한 상황에서 미리 원자재를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고 주주돈 가지고 원자재 사서 사업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은 유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걸로 만약에 추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수많은 주식 중에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식이 추가될수록 본인의 주가가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 규모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원래 먹고 사는 데 쓰는 돈에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계약 상대방이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상장되었으니까 다들 아시죠? 요 계약금이 100만, 1000만, 1억, 15평, 2,700억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을 다 합치면 2조 정도 돼요. 얘네가 하고자 하는 게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거예요. 2차 전지 쪽으로 가려는 건데, 이게 요번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4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타 차입금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은행 차입금 등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요번 유증도 큰 규모인데 이거를 은행 차입금으로 쓴다는 게 향후 이게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요거에 대한 부담감을 향후 좀 몇 년간 느낄 수도 있다 라는 거는 굉장히 큰 우려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웬만한 기업들, 잘 나간다는 기업들 보면 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떻게 발을 디디고 있죠. 요즘 가장 핫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그쪽으로 조금 더 발을 세게 담궈 보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아직 보유하고 있는 아는 주식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인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 진행하는 거 전체 상장 물량 대비 4분의 1 물량이고 꽤나 큽니다. 그리고 이게 1조 규모인데 1조 규모의 절반 정도가 운영자금으로 들어간다. 근데 운영자금이라는 건 결국에 이 회사가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써야 되는 원자재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5천억이 들어간다. 근데 이걸 보면 이 기업이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원자재 취득 비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 만약에 얘네가 요런 거 내용 없이 뭐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의 목적으로 공시한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돈 없어요. 원자재 사야 되는 돈이 없어요. 해서 진행한다면 이게 엄청 큰 악재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타 법인 증권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끼워 넣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 번은 괜찮아요. 한 번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인수자금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 인수자금이 다 합치면 2조 7천억 원이에요. 근데 2조 7천억 원 중에서 요번 유상증자 6천억 원을 땜빵 치고 자체 보유 현금으로 4천억 원을 씁니다. 그리고 기타 차입금이 1조 7천억이에요. 근데 이 1조 7천억이 은행 차입금이에요. 이 은행 차입금의 구조에 대해서도 향후 공시가 나올 거고 그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만약에 2020년에 뭐 이자율 뭐 1%, 2%대여 가지고 시중에서 대출 받으면 많이 올라야 뭐 2, 3%대여 있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 대출 잘못 받으면 향후 금리가 더 올라가면 더 때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5%대 혹은 7%대 이자율이 요구된다 했을 때 이만큼의 수익성을 회사가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그 정도까지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 수익성이 악화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은행의 평가와 신용등급 평가는 아직 양호한 상태지만 추후 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기업은 재무 상태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지금 2023년에 준공 완성 예정인 그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 수익성을 직결되는 게 아니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지금 상황은 이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향후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래저래 뭐 증설도 하고 인수도 하고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데 그 수익성이 바로 직결되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인수 금액을 좀 많은 금액을 쓰는 거고 운영자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포인트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도 있겠고, 이 종목을 매수 대기 중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끌리지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이 기업을 한번 사볼까? 아니면 매수 한번 대기해볼까? 관중에 추가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성과가 가셔야 되는 시점이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기업이 정말 안 좋다라는 평가보다는 이 기업보다 훨씬 더 지금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 만들어가는 기업들, 수들이 빽빽이 깔렸습니다. 당장 그냥 이름만 좀 비슷한 기업만 갖다 내봐도 포스코 케미컬, 이 차라리 조금 더 훨씬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고 유상증자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 내용들 플러스해서 핵심 투자 위험 그리고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다 읽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괜찮은데 싶으면 가는 거고요. 아니다 싶다 하면 빼는 거죠.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